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소원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주제를 봤더니 AI 포럼의 주제가 AI가 창의적 사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적재적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의 상호작용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이 어떻게 AI 기반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스타트업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파이낸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LLM처럼 아주 큰 거대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피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나스닥에서 했던 것입니다. 산업을 보면 특정한 비즈니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 투자 분석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두 개가 LLM 때문에 가능해진다, AI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자동적인 데이터 피드일 수도 있고 리포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LLM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한 지식을 엔드 유저에 맞춰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코딩과 로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노는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팅의 히스토리가 바뀌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1960년대 일하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고 타뷸레이션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사실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테이션이 나오기 전에 인간의 지식을 활용해서 인코딩을 하고 수학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을 했고 컴퓨테이션을 위한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IBM이 컴퓨팅을 장악을 했죠. 메인프레임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50년, 70년대를 90년까지 지나면서 컴퓨터가 개인화됐고 중앙 집중화된 메인프레임 세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PC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됐죠. 지금 이제 이 과정이 AI 기술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을 통해서 집중화되었던 것이 지금 LLM의 모델로 구현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LLM을 가지고 개인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기반을 둔 개인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팩트 체킹,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 6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는 다 올릴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온라인에 나왔던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진실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2017년에 최초로 사실 확인을 위한 데이터셋이 설계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됐던 데이터, 레이블이 붙었던 데이터를 분류를 했고 이것을 주장의 입력본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에 달린 레이블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옳은 것인지 또는 가짜 뉴스였는지 프로파간다에 해당됐는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 봤더니 우리가 수집했던 데이터들은 주로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이블을 붙이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AI를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레이블 붙이는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비쌉니다. 인건비도 나가고 또 레이블이 옳은지 어떤지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하고 수집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고 이 모델이 패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근사치나 아니면 재현을 통해서 아노테이터의 지식을 활용해서 그 레이블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델링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이제 분류 작업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이 이 글의 진위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진실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풍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테러, 미국인의 권리, 그리고 여권을 취소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강력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감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증오라든지 테러리스트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레이블을 예측을 합니다. 과연 이 문장들이 사기인지 풍자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레이블이 없는데요. 이 문장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하다, 실패, 리스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단어들인데요. 이 문장은 아마 프로파간다거나 풍자거나 가짜 뉴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2012년에 유럽에 더위가 닥쳤을 때의 실제 상황입니다. 진실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먼저는 주장이 있습니다. 팩트 체커가 이 주장을 가져옵니다. 뭐 트럼프나 영국의 총리의 어떤 문장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팩트 체커가 레이블을 부여를 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레이블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레이블을 준다고 해서 이 문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팩트 체커는 진실한 소스에서 나오는 증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에비던스가 유저들에게 왜 이 레이블이 맞는지 틀린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유저 역시 팩트체커로서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연구 논문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내용입니다. 팩트 체커가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아노테이터는 정보를 사용해서 모델이 그 정보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팩트 체커는 외부 정보를 접목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결합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서 어떤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모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외부 정보를 가져와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PhD를 할 때 썼던 내용인데요. 트레이닝 모델에서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이 진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이 정보들이 2천만 개의에 해당하는 센텐스에서 이 정보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맞닥뜨렸던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지식을 논리화하는 것이죠. LLM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거대 랭귀지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챗GPT를 만났습니다. 거의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AI에서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챗GPT를 봤을 때 1,000만 명의 유저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챗 인터페이스는 모든 사람들이 랩 브라우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너무 쉽게 AI 이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로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학습을 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끝내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웁니다. 그리고 사우스, 남한이라는 것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이 문장의 마지막을 단어를 추적해 가면서 빠진 정보를 채워줍니다. 이 목적은 이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런타임을 봤을 때 모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면 다음 정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를 넣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한국 텍스트라든지 여러 랭귀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그 역시 이 문장을 완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랭귀지 모델이 흥미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집했을 때 썼던 그런 비용들을 이제는 학습에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를 예측을 할 때 과거에는 아노테이터들한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허위 정보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인터넷에서 가져옵니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신테틱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트레이닝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모든 비용들이 아노테이션과 데이터 레이블링에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점점 커지게 되고 오픈 AI나 챗GPT 같은 것들이 이 산업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천만 개에 해당하는 랭귀지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은 이러한 대규모의 어떤 투자나 이런 회사들이 없다면 트레이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컴퓨팅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지금 이 분야는 과거에 중앙 집중하는 구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리소스들이 지금도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분야에서 랭귀지 모델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픈 AI라든지 지패치 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타스크까지 돈이 많이 듭니다.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은 예를 들어서 오픈 GPT-4 모델을 가진 오픈 AI 그리고 구글 버트 모델을 가지고 있죠.
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글로벌이라는 랭귀지 모델 스타일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진실된 정보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이런 쿼리를 넣어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모델에서 잘못 오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떤 시점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었을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그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 단위에서 그러면 이 랭귀지 모델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닝 기능이 지난 이후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대한 훈련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 모델을 사용자들과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일스에서 어제 내가 누구랑 얘기했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중앙 집중화된 이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이 문장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 개인 정보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스가 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서의 바이어스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라든지 헤드라인이 텍스트 모델에서 텍스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테는 플로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스라고 yes or no 퀘스천을 하게 된다면 플로렌스에서 태어났다고 옳은 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질문, 뉴욕에서 태어났나라고 했을 때 질문은 no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이 랭귀지 모델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구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어떤 이 단테라는 철학자에 대한 지식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바꾸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단테가 베니스에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은 단테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베니스에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실 이 모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베니스에서 태어났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랭귀지 모델이 가장 정확한가? 나의 태스크에 가장 맞는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랭귀지 모델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동원해서 랭귀지 모델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타스크까지 이어지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랭귀지 모델은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랭귀지 모델들은 저희가 가진 12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스티니스와 팩추얼리티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모델에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모델을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라미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에는 그 단어 간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더 클수록 파라미터가 더 많을수록 훨씬 더 그 지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 사이즈가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추게 된다면 팩추얼리티나 아니면 강건성 관련해서도 일단 이 크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강건성이나 아니면 사실성 자체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솔루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즈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강건성 그리고 사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뭐 얼만큼까지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언어 간의 연관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맞춤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 리소스가 필요하고요. 프로세싱을 할 때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단어를 찾을 때 있어서, 정보를 찾을 때 있어서 다양한 부분이 많이 언어 모델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동향은 특히 이 LLM 관련해서는 먼저 정보를 빼오는 거죠. 회수를 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프로퍼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랭귀지 모델의 이런 프로퍼티를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회수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챗 GPT입니다. 그리고 퍼펙시티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5억 빌리언 그 GPT 모델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먼저 데이터, 기본 있는 정보를 회수를 하고 또 학습을 시키고 또 사고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찾고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기억하기만 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 학습된 것을 기억만 하게 하는 것인데 새로운 정보를 맨날 기억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이 있고 이제 그 모든 유저에 대한 모든 모델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추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적인 사고력이 LLM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식 관리가 또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런 생성형 예술 작업을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이러한 합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AI가 보시다시피 모터바이크를 타고 있는 다스베이더가 있고요. 아니면 마스 화성에 있는 곰돌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LLM 모델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 대신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찾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추론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검색어를 넣어요. 그러면 검색 엔진에서 결과를 주어요. 그러면 저희가 넣은 검색어에 최대한 잘 맞는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LLM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냥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합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정보,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기술을 통해서 LLM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찾아진 정보에 대해서 추론을 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그냥 검색만 한다면 그 단계까지는 못 가겠지만 LLM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니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보를 텍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추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합성하고자 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 텍스트에서 정보를 빼와라. 학습을 시켜요. 이거는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정보에서 어떤 회사들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어떤 경쟁자들이 있는지를 이제 찾게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보 간의 연관성을 찾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초거대 AI 때문에 또는 덕분에 더 이상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매뉴얼하게 SQL 같은 것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 명령어를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자연어 모델 또는 자연어 처리 모델, LLM 같은 이런 모델은 정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 정보가 텍스트로 저장이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또 추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럴 데이터베이스 같은 혁신은 저도 이제 페이스북하고 함께 작업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자연어로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키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명령어를 넣을 필요도 없이 자연어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많은 수천 개의 그런 팩트들이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고객하고 인터랙션을 한 것이든 타임라인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어로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저희 LLM을 위해서 추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모델한테 그런 텍스트에서 이제 뭐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결과들을 이제 합하게 하고 싶어요. LLM이 물론 좀 가격이 싼 거는 아니고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텍스트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발표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AI의 중앙 집중화된 방식, 예를 들어서 예전에 IBM은 뭐 메인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대가 흘러서 개인 PC가 생겼어요. 그리고 AI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AI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제품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아까 그 SEC 파일에 대한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새로운 검색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뭐 포털이나 아니면 뭐 외부 고객한테 이제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경제학자들한테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제품일 필요가 없고 새로운 유저들이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인 용도로도 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를 새로운 데이터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LLM의 퍼포먼스를 이제 모델을 할 때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는 합성적으로 정형화된 거예요. 그리고 LLM 모델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에는 이제 AI 애너테이터를 붙여서 표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를 했고 그 다음에 카스트의 한 학생이 한 것은 이러한 정보, LLM에 있는 그런 정보를 디스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집중화된 모델이 있어요. 챗 GPT나 GPT-3 같은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비용이 많이 들고 레이턴시도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비즈니스에서 뭐 제3자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또 옮겨야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LLM을 통해서 합성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작은 모델을 가지고 이런 어떤 태스크에 대한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오른쪽에 보시면 워싱턴 대학교에서도 한 프로젝트인데요. 새로운 이런 합성적인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성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은 많은 인간 애너테이터들이 또는 회사 그런 애너테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많이 줄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LL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애노테이션 표기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뿐만이 아니라 편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생성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LLM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 높다든지 아니면 레이텐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LLM 모델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지금 뭐 수천 개, 수조 개의 이제 뭐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작은 랭귀지 모델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내부에서 저희 인하우스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레이턴시 자체도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논문도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발표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겼었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손으로 수학을 하고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추측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인간의 역할이 AI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인간이 애너테이터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시키지 않고 대신에 LLM을 통해서 메커니즘처럼 라벨을 붙이고 데이터를 합성을 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AI는 훨씬 더 창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도학습, 인간 지도학습이 아니라 AI 지도학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그런 표기에 애노테이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이런 모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관리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관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AI는 새로운 기업들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 검색에서 지식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창의적인 AI에서 이제는 창의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학습 모델이 지식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읽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 그리고 그러니까 인터널 그리고 내부 외부의 랭귀지 모델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간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기, 애노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제 그런 작업자들을 도와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편견이라는 문제라든지 비용,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많은 작업자들이 자신만의 AI 시스템을 만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의 발표의 마무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 또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대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의학, 법률, 금융 등 이런 전문 분야에서 LLM을 활용을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건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만큼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주시면서 신뢰성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셋을 확보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모델에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발표하면서 드린 예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검증을 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받는 과정이 힘들고 또 업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모델을 사용할 때 이 모델의 한계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직이라든지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드 유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세팅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LLM에서 이 언어 모델을 수십 년에 걸려서 구축을 해왔습니다. LLM은 최근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근사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형태로 근사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경망 기반의 모델은 이 모델을 스파스한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이 모델을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0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모델은 모든 스트링을 난지로로 수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트레이닝 동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데이터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굉장히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그런 모델을 환경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카운터파트 타스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고 랭귀지 모델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PhD를 할 때 정치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보에 대한 팩트 체킹을 해서 진실성 있는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랭귀지 모델도 똑같은 것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랭귀지 모델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바로 연계해서 다음 질문을 여쭤볼게요.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 환가 이 부분과 멀어질 수 있는 방법, 답변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어떤 리포트 생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전체적인 리포트를 생성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리포트에는 몇 페이지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개의 센텐스가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렇게 환각의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생각할 때, 저희 과제를 생각할 때 있어서 이러한 환각 문제를 방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먼저 리포트를 이런 이제 LLM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뭐 저희가 신뢰를 하는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리포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든 이런 문장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끔 바꿔준다든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장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문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LLM이 만든 문장들이 있으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각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LLM에서 오는 정보들을 디코딩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모델 안에 있는 팩터를 어떤 게 참인지 아니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합성을 시킬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송 교수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